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처음에는 저희만의 자랑으로 시작했다가 네. 잠깐 3프로TV의 자랑인 적이 있었지만 네. 이제는 동아시아의 자랑이 되는 지식 컨텐츠, 성인용 지식 컨텐츠로 네. 대동아 공연권을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펼치고 있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야, 너무 거창하잖아요. 너무 거창했어요.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유익하고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뜻입니다. 네. 하여튼 좋은 겁니다. 네. 오늘은 예. 미국의 실리콘밸리 뱅크 이야기를 할 건데요. 망한 은행. 야, 그 얘기 뭐 지난달 내내 했잖아. 그렇죠. 했죠. 네.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사태의 간단한 원인과 수습 이걸 저희들이 그동안 고민을 해왔는데 대충 수습은 됐습니다만 네. 실리콘밸리 뱅크가 그동안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약진하던 은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떻게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건데 우리는 그 은행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 배울 게 있다. 많다 그것도. 많다. 그래서 그냥 파산하고 버리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미국인들은 그냥 꾸겨서 버렸는데 예. 우리는 다시 한번 잘 펴서 이런 게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전후 사정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한 분을 모셨는데요. 예. IBK 기업은행의 네. 부행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IBK 경제연구소장 예. 조봉현 박사님. 아. 이분이 이 분야에 관해서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전문가들 중에 남들 버린 거를 열심히 끄집어내셔가지고 지금 그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네. 자세히 봐야 한다는 분이어서 저희가 한번 모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모셔보죠. 예, IBK 기업은행의 조봉현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실리콘밸리뱅크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가져야 되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 파산을 했지만 지금 100일 지나가서 한 4개월 됐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 사람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완결형이 아니고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라고요? 예. 왜냐하면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제3의 실리콘은행 파산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밸리 파산했을 때 거기서 잘 교훈을 받아가지고 예. 제2, 제3의 은행이 파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접을 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망한 은행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미국 그 스탠퍼드 대 경제연구소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실리콘 은행보다 평가손이 큰 미국의 은행이 한 몇 개 될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게 평가손.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도 결국은 평가손이 돼가지고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파산으로 간 거잖아요. 채권 투자를 네, 국채 하여튼 투자를 모든, 해야 하는데 예. 그게 가격이 막 그게 떨어져서 500개나 되는 문제가 있다면서요. 실리콘밸리뱅크보다 손실을 더 많이 본. 큰 은행이 500개가 정도 되는데 이 아. 500개 중에서 약 한 절반 정도, 네. 절반보다 조금 못하는데 한 190개 정도가 실제적으로 파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 소문이 나쁘게 나서 실리콘밸리뱅크로 뱅크런이 나서 먼저 망했지. 네. 내실을 들여다보면 까보면 더 나쁜 애들 여기보다 많다. 더 위험하게 채권 투자했다 물린 은행들이 많다. 그게 뒤에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잘 배워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하지 않으면 제2, 제3 해가지고 줄줄이 파산하는 은행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규모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거대한 공룡이 아니고 거대한 금융이에요. 금융이요? 금융의 용. 금용. 용. 예. 거대한. 왜냐하면 자산 규모가 277조 원. 그러면 우리나라 지방은행들의 자산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대한 은행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쉽게 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 하나가 무너졌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의 은행의 4개 정도가 동시에 무너지는 거하고 큰 경남은행, 거대한 부산은행, 은행이에요. 전북은행, 예, 뭐 광주은행 이렇게 자산 규모만 이야기하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예. 리스트를 하고 그래요. 그냥 네 개라고 하니까 대충. 그 정도 그래서 규모다.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또 그렇고 그다음에 그 파산 이후에 실제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이 안정은 돼 있지만 잠재적 리스크를 계속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저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특별히 매우 잘못한 건 아니다. 그렇게 약간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이제 우리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니까 에이 너가 은행 뭐 결국 비즈니스 잘못해서 망하지 않았냐. 리스크 관리 제대로 못해서. 그런데 저는 비즈니스는 금융에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최고의 모델들이에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가 실리콘밸리 은행을 배워야 된다고 은행들이 다 달려가고 배웠어요. 그랬어요? 네. 이제는 그게 왜냐하면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그걸 배워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다만 실리콘밸리의 파산 자체는 경영자의 잘못이다. 어. 결국은 은행을 경영하는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지 예. 실리콘밸리 은행이 원래 추구하던 그 비즈니스 자체가 잘못돼서 망한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은행 망했기 때문에 뭐 망한 은행 왜 배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 기회에 실리콘밸리뱅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예, 맞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였는데요? 가장 예. 중요한 게 상품이에요. 자, 우리 한국의 상품이요? 스타트업들이 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 기술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창업을 하고 싶어. 예, 그럼 1차적으로 어디죠?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친구들 돈 빌릴 거고 할 거예요. 잘하시네. 네, 그렇죠. 예. 자, 그래가지고 창업을 했어요. 예. 창업해가지고 이제 기술 좀 개발해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투자처를 가는 거예요. VC나 이런 데 가가지고 나 이런 좋은 기술 가지고 있고 사업하려고 창업했으니 돈을 빌려주라. 네. 그럼 거기서 엄격하게 심사해요. 해가지고 그래도 통과하는 비율은 1%도 안 돼요. 그래도 1% 통과했잖아요. 네. 자, 그럼 투자 받아가지고 또 상품화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스밸리가 오는 거예요. 이게. 돈 그동안 떨어져서. 투자 받은 거 뭐 부모님한테 빌린 돈 해가지고 다 그렇죠. 확보하니까 이제 제품이 나와가지고 시장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 그럼 어디로 가느냐? 네, 네, 차비가 없네. 네. 은행을 가요. 음. 은행에 가지고 나 이런 투자 받아가지고 이런 기술도 개발했고 이렇게 했는데 예. 돈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빌려주죠. 뭘 보고 널 뭘 매출이 보고 뭐가 빌려 있어요? 주냐. 뭐 그렇지. 담보가 있어요? 네. 신용도는 어떻게 평가하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 거예요.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예. 이 스타트업을 투자부터 융자까지 전체적으로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게 그 무슨 그게 말입니까? 보여요? 예. 자, 이게 실제적으로 실리콘밸리가 예. 금융에서는 우리가 이게 약간 혁신이다 생각할 정도의 상품인데 자, 스타트업이 있어요. 예. 스타트업이 그러면 처음에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일정 부분을 이제 이게 투자를 받기도 하고 이제 융자를 받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오히려 실리콘밸리 은행 전에 VC나 A씨로부터 투자를 받는 거예요. 네. 아, 자, 일단은 그런데 그렇죠. 원래 예. 보통 자, 엑셀러레이터나 그러면 VC들 그렇죠. 투자하니까.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은 혼자서 은행이 아니고 이 투자하는 데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스타트업이 처음에 VC한테 돈을 받았어요. 예. 경영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돈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 네. 이때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론으로. 그러니까 투자와 대출을 패키지로 해가지고 자금을 스타트업에 공급할 수 있는 그 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를 들면 VC에 처음에 투자를 처음에 받을 때부터 그러면 이 VC에서 투자한 회사라면 내가 나중에 네 빌려서 오면 대출도 해줄게. 네. 처음부터 일종의 약정이 되는 돼 거예요. 있어요. 그게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오. 실리콘밸리 은행과 실제적으로 VC들하고의 네트워크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VC들은 똑같이 어떤 스타트업에 1,000만 불을 투자를 하면 1,000만 불을 날릴 수도 있지만 업사이드가 있으니까 그걸 기대해서 이건 합리적인 투자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하다 보니 또 1,000만 불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에 가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1,000만 불을 또 주기는 할 텐데 론으로 주면 망할 확률은 VC가 준 돈이나 실리콘밸리 뱅크가 준 돈이나 똑같고 어차피 문 닫으면 없는 거니까. 그 맞는 말이네. 업사이드는 VC는 많이 먹는데 여기는 대출 원금과 이자 받으면 끝이면 예. 실리콘밸리 뱅크는 왜 그 일을 합니까? 차라리 VC를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은행이 일반적으로 기업에 그러니까 대출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자 마진이잖아요. 네, 네. 이자 마진 해가지고 만약 이 기업이 망해버리면 은행의 손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은행의 이제 부실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지원했던 스타트업이 망하지 않도록 계속 가지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 부실다는 기업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거래처가 그러니까 계속 부실이 안 생기고 네. 대출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 이자의 이익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 이자 이익이 예. 너무 초라하지 서로- 않느냐는 그러니까, 거죠. 리스크에 비해서 초라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게 그것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리콘밸리 은행은 직접 투자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일반적으로 이 VC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 실리콘밸리 은행의 또 자회사로 캐피탈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예. 은행도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우리 자회사인 캐피탈 회사가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은행은 대출을 해주지만 업사이드도 같이 해가지고 먹고. 충분히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요. 예. 오른쪽 이게 약간 좀 옛날 경제학 공부할 때 좀 예. 생각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음. 스타트업이 왼쪽에 이게 캐시 있잖아요. 캐시. 네. 초기에는 뭐 아까 얘기했지 부모님 가진 뭐 돈 그다음에 쭉 빌려가지고 요 정도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요. 그러다가 돈 그런데 가면 떨어지죠? 갈수록 돈이 떨어지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가만히 두버리면 망해버려요. 죽죠. 그런데 요 단계에서 아까 이때 벤처 뎁이라는 게 요게 대출이 실리콘밸리가 한번 들어간다. 여기서 대출을 더 해주는 거야. 아하. 그러면 망하지 않고 다시 열심히 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또 계속 해가지고 상품 하다 뭘 좀 보면 잘하고 나서? 자금이 또 계속 속 두면 떨어져. 소진이 되잖아요. 예. 요 소진되기 전에 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벤처 캐피탈들로부터. 예, 예.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이 성공할 수 있었던 금융에서의 큰 일종의 동력의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 처음부터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뜻은 스타트업이 하나가 막 누가 창업을 했는데 VC의 투자를 받아요. 그러면 실리콘밸리는 VC하고도 친하니까 얘기를 듣고 얘네 괜찮아. 얘기를 들으면 처음부터 계좌도 여기 만들고 VC 한 돈도 관리하다가 돈 떨어질 때쯤 되면 중간에 대출도 한번 해주고 이후에는 투자도 알선해주고. 좀 알선해주고 자기도 넣고 그렇게 한 회사를 하나 찍으면 요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 리만 브라더스나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 은행의 스타트업 버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투자도 하고 예. 토탈 솔루션. 투자도 하고 어, 대출도 해주고. 예, 론도 갖다 주고 예. 그런데 이제 회사채도 찍어주고. 거기하고 조금 실검이 다른 게 협업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형성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 이 하다 보면 돈을 빌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돈 외에 다른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하든지 마케팅이 필요하면 네.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실리콘밸리형이 이 네트워크 상에서 지원을 해주신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스타트업이 기술만 있으면 쉽게 창업해가지고 실패를 거치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다 단절이 돼 있어요. 투자는 투자, 투자는 융자는 투자. 융자. 중간에 돈이 다 떨어지면 더 이상 지원 못 안 해줘 리스크 네. 있으니 예.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기존의 어떤 틀을 깬 게 실리콘밸리 은행이에요. 벤처 캐피탈 같은 은행. 네. 그러면 론 해주는 거 말고 지분 투자도 직접은 안 하지만 계열사가 한다는 뜻입니까? 직접 또 합니다. 아 은행 돈으로 예. 투자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어. 투자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또 투자하기도 하고. 근데 그 박사님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러니까 컨셉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저렇게 해주는 기업이 대기업이라면 되게 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투자도 하고 물론 대기업은 투자는 잘 안 받겠습니다만 대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뭐 하면 망할 위험이 적으니까. 망할 위험 적으니까 이른바 저런 식의 모델을 하면 하나의 스타트업에 굉장히 많이 자금을 올인하는 셈인데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고 하는 거니까 좀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약간 위험한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벤처 뎁이란 이게 벤처 대출 제도잖아요. 네. 여기에 기본적인 캡을 씌웠어요. 캡을 스타트업에 아. 무한정 자금을 대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정 예. 금액 이상 못하도록 나름대로 전체 대출 가용 자원 한계를 지원 설정해서 중에. 리스크를 관리를 해왔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은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는 완벽해요. 예. 이걸 우리처럼 배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런 걸 해야 또 저쪽에서도 예금도 여기다 넣을 테니까. 그렇죠. 예. 회사가 커가면서 은행도 같이 크는 그런 모델이다. 그렇죠. 예, 예. 결국은 은행이 크려고 하면 그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고객들이 성장해 나가는 게 그게 은행이 같이 커 나가는 거거든요. 예. 다른 은행들은 왜 저렇게 못했습니까? 아이디어의 부재였어요? 아니면
다른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이 실리콘밸리 달려가서 배우고 하고 지금 도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예. 하여간 고객이 성장하고 또 더 큰 돈 대출하고 해야 예, 이제 이게 은행은 선순환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건데 예. 사실은 전 세계에서 성장성이 살아있는 인더스트리가 이런 스타트업계 말고는 잘 없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 여기서 그 아까 모델을 쭉 설명했었는데 핵심이 뭐냐면 이 모델이 성공하려고 하면 금융에서도 관계형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형? 관계형 금융이 뭐냐 하면 예.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면 재무제표만 보잖아요. 재무제표만 보가지고 판단하고 하는 건데 관계형 금융은 고객과의 오랫동안의 관계, 관찰, 네. 오히려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기업을 평가하고 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A라는 기업이 은행에 대출을 한 100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기업이 적자 나가지고 지금 곧 이게 100억이 부실화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대부분 한국의 은행들은 이게 부실 처리하든지 해소하든지 이런 방법들이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관계형 금융은 뭐냐면 이 기업이 지금 적자 나고 계속 거의 대출받은 100억도 소진됐지만 요 고비만 잘 넘어가면 아니면 그동안 쭉 관찰해 본 결과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아. 충분히 요거만 잘 넘어가면 성장할 것 같다라면 그 대출엔 그거를 부실로 처리 안 하고 추가적인 대출을 또 해줌으로써 그 고비를 극복해 주도록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먼저 빌려줬던 돈도 잘 받아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해왔던 이 벤처 대출이 성공하려고 하면 예. 고객과의 그런 오랫동안 관계가 뒷받침돼야만이 그걸 보고 평가해서 추가적으로 중간에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시골에서 누구네 집 아들이 돈 떨어졌다. 제가 얼마나 어렸을 때 그래요. 공부를 잘했는데. 국내 중학교에서 1등 했잖여. 그거는 괜찮여. 괜찮. 걔는 성공할 겸 이런 그 거잖아요. 외할아버지는 땅도 많고 괜찮아 걔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거 하나하고 이제 어. 네트워크 금융이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 스타트업에 필요한 뭐 투자 관련된 네트워크, 기술 관련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트워크 금융을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의 은행에서 하던 업무 프로세스나 기존의 논리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많이 혁신적이고 예. 고도화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은행들이 안 하던 일을 많이 하네요. 일반적으로 금융은 약간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단절형이에요. 그냥 쪼개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거를 종합 패키지로 그렇다니까요. 한 거예요. 야. 제가 네. 제 주거래 은행이 S은행입니다. 제가 말은 안 해도. 예. 그게 원래 제가 입사했을 때 입사한 신문사에 길 건너가면 그 지점이 은행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월급이 들어와. 원래 거기는 이름이 J은행이었는데 합병돼서 S은행으로 된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만들었으니까 월급 통장 거기서 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아파트 예. 관리비부터 뭐 우유값, 신문값 다 거기서 나가잖아요. 네.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주거래 은행입니다. 네. 뭐 해준 게 없어? 해준 게 없어. 이게 단절형이라서 그래요. 나는 주거래 은행인데 그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원래 주거래 은행이 대출 받아도 더 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러 금리 비교를 봤더니 주거래 은행인데도 안 싸요. 그래서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여기 가서 대출 받았잖아요. 맞죠? 예,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맞습니다. 하죠. 예. 이게 단절형 금융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에 그 제가 지금 우리가 뭐 한 4개월 됐지만 이게 예.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아직 진행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그 큰 은행 중에서 HSBC 은행이 네. 있잖아요. 여기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영국 법인을 인수를 했어요. 네. 1달러 그때 파산한 이후에 맞아요. 1달러에 맞아요. 은행을 인수를 그랬어. 했어요. 예, 예. 자, 그런데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본 은행의 그 핵심 정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빼간 거예요. HSBC가요? 네.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했던 은행이 있잖아요. 네. 퍼스트 시티즌스. 예. 여기서 HSBC에 대해서 약 1조 원 정도의 소송을 걸었어요. 아 최근에 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뭘 가져갔길래 서로 그렇게 결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을 인수했던 이 은행 입장에서는 네.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좋은 모든 게 자산인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거기에 정보 이걸 가지고 인수해 가지고 그다음 인수해서 돈이 들어갔을 거니까 나중에 예. 충분히 회생할 걸 생각했는데 그 정보를 빼간 거예요. 거래처 정보 뭐 네. 이런 거. 그게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인수했던 퍼스트 시티즌스가 HSBC에 계속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생긴 건 왜 그랬어요? 이렇게 잘 하고 있었던 건데. 결국 경영에 잘못했다는 게 가장 큰 거잖아요. 물론 그게 경영을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어요. 과거에 미국의 저금리 상황일 때는 사실은 금리가 적으니까 스타트업에 일반적인 돈들이 많이 투자 행태로 몰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돈을 투자 받은 거를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금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이 받은 예금을 가지고 결국은 예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그 스타트업들한테 포트폴리오를 잘- 빌려주는 걸로는 돈이 남았나 봐요.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빌려주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의 은행들은 한 60% 정도를 뭐 대출 재원으로 쓰고 네. 뭐 나머지는 또 채권 뭐 투자를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들어온 예금의 대부분을 거의 다 투자에 한 거예요. 채권 투자? 채권. 채권 투자? 근데 채권 투자를 했는데 이게 단기 채권이 아니고 10년짜리 장기 투자에 많이 한 거예요. 금리가 높으니까. 예. 아니 실리콘밸리 뱅크는 시그니처 상품으로 네. 벤처 데트라고 네. 벤처들한테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해주는 그렇게 해야 패키지가 되죠. 있다는데 네. 거기로 나갔을 것 같은데요, 돈이. 그러니까 투자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들어온 예금을 가지고 실리콘밸리 내에 또 다른 스타트업들이 그렇죠. 끼우도록 대출도 해줘야 되는데 대출은 얼마 안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이자가 많이 높은 장기 채권 쪽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아마 회의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랬어요. 예. 아니, 우리 여기서 대출 해줘봐야 얼마 되지도 얼마, 않는데. 뭐 이자는 얼마 되지도 않고 저 스타트업을 에 투자한 저 벤처 캐피탈은 떼돈을 벌고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우리는 밑돈만 대주고 에이 그냥 채권 투자나 해. 그랬는 모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금리 때는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제 계속 금리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투자했던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 평가에 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모델을 사실은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대출 모델, 토탈 솔루션 모델이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그 대표 주자인 실리콘밸리 은행마저도 그렇게 대출을 덜 해주고 결국 국채 투자로 해서 네. 자기들 몸집 어쨌든 기업이라는 건 몸집을 불려야 되는 그런 뭐 욕망이 있으니까요. 이게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은 국채로 투자를 더 많이 한 건데 스타트업 투자는 스타트업 투자는 확률상 그 정도 리턴이 안 온다고 리턴이 봤겠죠. 안 온다고 네. 보고 또 리스키하다고 봤을 텐데 이거를 모델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그 리스크를 해지하가면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런 고민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처음에 그 이 사업 비즈니스 목적을 했던 좋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여기를 주 고객으로 해가지고 투자도 하고 예금도 받아가지고 키우겠다. 그게 작년도까지 커왔던 거예요. 그거를 잘만 했어 그대로 갔으면 되는 건데 그랬다가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금이. 스타트업 거품은 꺼져가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 신경 쓰기보다는 돈 들어온 걸 가지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채권 쪽에 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잘못. 그게 문제였다. 예. 그러다 보니까 뱅크런이 일어난 거 하루 사이에 50조나 돈이 인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을 쭉 한눈 안 팔고 그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돈이 많으니까 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그렇게 했던 그건 완전히 경영의 실패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델의 실패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그 리스크 그걸 은행에서는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데 되게 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CRO라고 하는 건데 리스크를 총괄하고 있는 예. 그 임원을 칩 리스크 그게- 매니지먼트 오피서. 올 1월 달에 뽑았어요. 한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제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엉망이었네. 예.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금이든 결국은 은행은 예금 받은 돈을 가지고 잘 대출을 해주든 투자를 하든 이렇게 해서 적정한 이윤을 내고 다시 이 순수한 구조로 가야 은행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리스크라는 거는 일어날 수 있는 예상의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예금의 포트폴리오, 대출의 포트폴리오 이런 걸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업종별로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예를 실리콘밸리처럼 뭐 채권에 몰빵한다든지 예. 이런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채권에 몰빵하면 금리라는 거는 언제든지 올라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리스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대출의 한 40%, 투자의 한 30%, 뭐 이렇게 잘 분산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걸 못한 거예요. 그게 또 배경 중에 하나가 네. 그게 있어요. 실제 옛날에 2009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뭐 전 세계 난리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은행권의 감독 체계를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토드 프랭크 법인가 예.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을 감시해야 될 그 대상을 굉장히 넓혀놓은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조그만 은행도 무조건 정부의 통제를 당국의 통제를 받도록 해서 잘 관리하도록 했는데 네. 예. 그게 트럼프 정부에 들어가지고 규제 대폭 완화해 버렸어요. 그랬죠. 원래는 500억 이상 되는 은행은 그 다 통제를 받도록 돼 있었는데 예. 그거를 대폭 높여가지고 자산 규모가 2,500억 이상 되는 은행만 통제하도록 한 거예요. 예. 그 밑에 있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통제해서 빠지는 거예요. 아, 빠지도록 한 거예요.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조금 얘기했던 그 자체의 내부적인 그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던 거고요. 아, 근데 나중에 프랭크는 결국은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갑니다. 그래요? 예. 언제요? 그 법을 그만두고, 예. 아, 그 임원으로 가가지고 규제법 만들고 완화법 만들고 은행으로 가고 그래서 열심히 사시는 분이네. 예, 예.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뒷 배경으로 지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컨트롤이 안 됐을 뿐이지. 예. 그러면 벤처 생태계를 바탕으로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고 자금 지원도 해주고 또 투자은행은 대출도 좀 더 해주고 하는 게 은행으로서도 괜찮고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필요하다. 좋죠. 예. 그 이슈는 없습니까? 금산분리. 즉 은행이 네, 투자도 막 해도 예를 들면 되느냐? 언더스탠딩에 투자했어. 그런데 언더스탠딩이 어려워. 그럼 은행 돈으로 대출을 해줘. 예. 이러면 당신들이 투자했으니까 자꾸 살려주려는 거지. 근데 그런 식이 있을까봐 은행은 애초부터 산업자본에는 투자하지 마라 하는 룰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금산분리 룰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좀 만들기 어려운 모델입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최근에 와서는 금산 분리를 완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게 예. 원래 처음에 했던 배경이 그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쭉 성장하는 과정에서 예. 큰 기업이 이제 금융도 가지고 은행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비즈니스인 제조업도 하고 막 쭉 여러 가지 네, 사업하다 네, 보면 자기 똑같은 회사니까 여기에 돈이 필요하면 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 되면 만약에 제조업체가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네. 연쇄적으로 금융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과 산업은 분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초기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건전한 산업 자본들 이런 쪽은 저는 금융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금융이 도와줘야 된다. 예 그래서 금융이 예를 들면 이 대기업이 됐든 중견기업이 그 자체적인 그 자기들의 그룹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스타트업이라든지 금융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통제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게 구분시키고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라. 예. 그런데 지주회사가 된 대기업은 스타트업에 투자하려면 그 뭐 손자회사 이하는 100% 지분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규정 규제들이 때문에 있죠.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지분 100%를 투자해야 되면 창업자 너 나가가 되는 거니까. 아니, 저희는 그런 투자는 못 받죠, 당연히. 그런 논란은 있기는 하더군요. SVB 저 시그니처 상품인 벤처뎁 말고도 또 다른 모델은 있습니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거? 그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예. 그 프랑스 은행이 있어요. 프랑스. BPI 프랑스 같은 경우가 예. 조금 우리도 배울 필요도 있는데 그건 거기는 뭡니까? BPI 프랑스. BPI 프랑스는 일단 누리로 치면 은행 역할, 보증 역할, 보증. 보증 네. 우리로 치면 이제 신고나 신고 기보, 기보. 예. 그 다음에 무역 우리 한국에 치면 무역보험공사, 보험에 대한 역할 이걸 종합적으로 하는 게 BPI 프랑스거든요. 국책은행인가 봐요. 왜 국책은행이죠? 예. 네. 은행인데 은행인데. 은행인데 예. 그런 약간 수출 보증 업무 그런 거 다 같이 해준다. 한 은행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대출하려고 그러면 신보에서 대출 그 보증서 끊어주고 예. 그 대출은 시행은 신용
시중은행에 하고 네. 못 갚으면 신보가 나라 돈으로 갖다 받고 이제 이거 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단절형 금융 해가지고 네. 패키징 금융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PPI 프랑스는 합쳤구나. 아예. 합친 건가요?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스타트업을 지원할 때 패키지 지원하는 것처럼 예. PPI 프랑스도 금융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우리가 다 물어줄 돈이면 그냥 우리가 뱅크를 하자. 그냥 관리가 좀 되고 그러지. 예. 보증서만 끊어가면 시중은행은 관리 안 하고 네. 보증서 끊어주는데도 뭐 우리 돈 아니니까 관리 안 하고 그렇게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뭐 이런 거 망했지만 거기하고 BPI 프랑스 같은 이런 은행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아까 패키지 형태의 그 지원 프로그램은 작동이 돼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생애 주기별 지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초기 스타트업부터 성숙 단계 그다음에 나중에 엑시트가 나올 때 이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지원할 수 있는 툴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프랑스 은행이요? 예, 예.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런 것도 시도도 했고요. 근데 그 박사님 예를 들면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이렇게 기능을 모아놓으면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단절형이 아니고 이제 통합형 되니까 뭔가 시너지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 견제와 금융의 항상 의심하는 금융의 속성이 약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는 대출해줬지만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서로의 균형과 견제 그런 기능이 좀 약해져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은행도 한 은행에서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해주고 뭐 IPO도 도와주고 다 해주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자꾸 이렇게 집중되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덜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은 그런 걱정은 드는데 그렇게 보는 건 이상한 겁니까? 컨트롤 타워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국의 은행만 하더라도 예. 대출을 해줘서 하는 파트가 있는 반면에 네. 은행 내에서도 아니야 이거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어. 대출을 안 돼 심사해가지고 카트 시키는 쪽이 있는 거고 예. 또 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리스크 관리하는 쪽 파트가 있고 예. 의견이 다 달라요. 그거를 적절하게 한 은행에 조직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도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듯이 한 은행이 만약에 대출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고 그다음에 보험도 해주고 예. 투자도 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예. 그걸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들이 나중에 경쟁력에 가려고 하면 일종의 이제 금융지주로 자꾸 가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바로 그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컨트롤 타워가 있고 예. 거기서 일종의 파이어월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단절 형태를 가게 되면 예. 실질적으로 금융의 역할이라는 게 육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 수요자 입장에서 자금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갖다 가야 되는 건데 예. 그 단절이 돼 있으면 공급자 위주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은행은 담보 갖고 와 그러고. 네. 그러니까 자꾸 리스크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진짜 수요자가 맞는 형태의 패키징 형태로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자금이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결국은 저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거고 기업을 키우는 거고 그게 경제를 저는 성장시켜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보거든요. 야, 그 두 가지 미션을 같이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육성의 그러니까 금융이 산업을 육성시키는 역할과 리스크 관리라는 역할을 둘 다 해야 된다는 되죠. 거네요. 약간 상충되는 개념이긴 한데 그렇지. 둘 다 잘해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쉽지 않지. 그러니까 어. 옛날에 우리 관치금융 때는 네, 그냥 바로바로 그냥 각하가 임자한테 네, 네. 대출해 줘. 그럼 대출해 주는 거니까 예. 얼마나 사람이 빨리 돌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나중에 또 후폭풍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다고 대출 그때 안 해주는 게 그럼 맞았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고민거리는 있겠습니다만 박사님 그러면 벤처 쪽은 더 이런 육성의 기능, 금융의 기능이 더 필요하다고 해야지, 보시는- 해야지. 그렇게 보시는 해야 거죠. 됩니다. 해야지. 다른 대기업이나 이런 것보다. 아니, 그럼 언더스탠딩이 벤처잖아요. 네. 벤처 맞아요. 벤처 유리한 대로 얘기합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벤처 전도사라고 예. 저는 자칭을 하고 아, 있는데 네. 네. 앞으로 우리 경제가 가는 데 있어서 저는 벤처가 육성이 돼야 결국은 한국 경제가 위기도 극복하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 벤처라는 거는 뭐죠? 미래의 새로운 산업에 맞춰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리스크는 있지만 예. 계속적으로 그 산업을 키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 3%도 조금 전에 우리 프로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벤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을 무분별하게 뽑습니다. 일단은 할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 담당은 굉장히 힘든데
그렇더군요. 실제로 자료를 저도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에 삼성전자가 추가로 채용한 직원과 컬리 아시죠? 네. 거기서 추가로 채용된 직원이 보니까 뭐 비슷해요? 큰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3분의 1인가 2분의 1선인가 뭐 요 정도로. 와. 그러니 뭔가 새로운 활력과 고용과 투자가 있는 곳은 불가피하게도 스타트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 과도한 투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거품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 없으면 취업을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잘 관리만 된다면 그게 베스트죠. 네. 그래서 스타트업 할 때 저는 이제 벤처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네. 지금 창업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양적 측면의 창업에 치우친 측면이 있었어요. 예. 저는 우리 양적보다는 질적 측면에 가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무조건 이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게 나름대로 기술도 가지고 충분히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수 있는 창업을 해야 실패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이 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개를 창업하게 되면 5년 지나면 거의 7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네. 얼마나 이게 구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창업이라는 것도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이 있고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수 있고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창업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그런 기업이 창입되면 실리콘밸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기 단계부터 딱 지원 생애 좀 주기별로 해주고. 종합적으로 투자 융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금융적인 측면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음. 이게 같이 간다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벤처 생태계 자체가 저는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거 IBK 기업은행으로 하면 안 됩니까? 우리 하고 있습니다. IB 기업은행은 그 좀- 이미 벤처 대출이라는 적극적으로 걸 저희한테 투자 주세요. 그래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우리도 자체적으로 투자도 하고 있고 좋은 예. 기업들 발굴해가지고 저희도 국책은행이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굴해서 투자도 투자도 지분 직접 투자도 하고 예, 대출도 돈 이제 떨어지면 대출도 해주고. 최근에 나온 이제 벤처 대출이라 해가지고 아. 아까 실리콘밸리언에서 했던 거하고 조금 유사한 형태지만 그런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대출 그다음에 대출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본으로 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아, 그런 대출의 식으로. 돈을 예, 예.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실리콘밸리 은행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예, 예. 아, 나중에 그 빌려준 대출금이 주식으로 일부 전환된다. 전환할 수 있고. 아,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 만하지.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 우리도 같이 먹어야지 빌려준 쪽도. 아까 진짜 저도 청년 스타트업들 계속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 예. 20년 전에 제가 공부할 때 그때 공부하면서 쭉 스타트업 키워 나갔던 그때 사항이나 네. 예. 지금 사항이나 왜 이래 20년이 지났는데 바뀌지 않았지? 그래요. 획기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쉬움들이. 그 금융 지원을 네. 어떻게 금융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도 스타트업 보면 자기가 진짜 좋은 기술인데도 예. 투자받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있고 음. 그다음에 대출받기 더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도가 없느냐. 제도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제도와 정책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제도는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 잘 안 움직이는 게 어떤 것들인가요? 뭐 대출도 마찬가지죠. 안 해줘요 잘.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저는 벤처 스타트업들의 기술은 과거의 그런 기술보다는 요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기술 예.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기술들을 자금을 투자하나 공급하는 사람들이 그 기술의 트렌드를 알아야 돼요. 이건 될 회사다 안 될 회사다. 그런데 생전에 처음 들어보는 기술을 가지고 왔는데 대출을 심사하는 투자를 심사하는 사람이 몰라요. 그럼 일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거를 그럼 교육을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자금에 공급하는 투자가 됐던 대출이 됐던 은행이 됐던 이쪽에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일단은 예, 금융은 결국은 그런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가지고 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다시 그게 은행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과거의 산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산업들 트렌드였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전혀 없던 그래서 산업들이 생겨나게. 스타트업들이 은행 문턱에서 높아졌군요.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나 융자를 해주려고 하려고 하면 예. 결국 그런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창업을 하지 말고 이제는 창직의 시대다 이야기를 해요.
창직. 어. 그러니까 창업은 그냥 말 그대로 법인에서 만드는 거지만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그 새로운 직업의 비즈니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 삼프로 TV도 제가 봤을 때는 창업이 아니고 스타트업이 아니고 창직이에요. 뭐 그렇습니다. 새로운 그렇죠. 네. 새로운 그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네. 일종의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밤 9시 10시까지 매일 네. 이렇게 유튜브 하는 직업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미치겠습니다. 정말 힘들어서.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지금 삼프로 TV 같은 그 다음에 심지어 조그만 제조업 같은 경우도 엄청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청년이면 우리가 기존에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가 워낙 잘 나가니까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가잖아요. 기존에 3만 개 있는 부품들이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자동차의 부품에 맞는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면 예. 조금 좀 다 실패하는 거죠. 그렇겠죠. 오히려 새로운 이 전기 자동차에 맞는 부품 쪽으로 내가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해가지고 창업하다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럼 자동차에서만 내가 창업하면 성공하느냐 더 뛰어넘어야 돼요. 누리호 얼마 전에 쏘았잖아요. 거기에 부품이 들어가는 게 30만 개예요. 그 부품 회사들 그러면 돈 잘 내가 제 번다거든요. 부품을 만드는 기술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자동차만 매야 되겠지. 이게 더 뛰어넘는 이제는 우주의 시대에 새로 만드는 제조 부품들이 생겨나구나. 예. 그런 쪽의 비즈니스들을 가지고 창직을 해야 되는 거죠. 스타트업들은 뭐 그냥 그래서 알아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걱정인 건 은행에서 대출 담당하는 심사 은행원이 공부를 해서 스타트업 21세기 그거를 따라간다는 건 스타트업은 이것만 가지고 창업을 해서 결국은 창업을 한 건데 대출 담당은 이 분야 그 동네 스타트업들이 다 몰려올 텐데 오늘은 첨가물 시장 유통도 알아야 되고 내일은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는 이 대출 담당 임직원이 그 공부해서 그 트렌드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VC들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문제는 그럼 은행은 이제 규모도 크고 돈도 많으니까 이 돈이 떼이지는 않으면서도 선순환이 분명히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돈이 안 오면 이제 그렇죠. 어려운 거니까요. 근데 모르기도 하고 하니까 당연히 움츠릴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IBK 벤처 캐피탈이 있죠. 있습니다. 있으면 투자를 했는데 괜찮아. 근데 생각보다 진도가 느려서 돈은 다 떨어져가. 근데 다음 투자 받으려면 마일스톤을 만든 게 별로 없어. 그럼 한 1년만 좀 한 50억 정도만 더 론을 하면 해서 뭐 투자 받아서 갚든가 중간에 상용화해서 갚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은행에 전화해서 형님 저 캐피탈에 누굽니다. 제가 투자원에서 여기 있는데 여기 좀 론을 좀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내가 그럼 저 김심사형 말만 듣고 믿고 일단 론 해줄게. 이게 됩니까? 지금은 안 되죠. 그게 안 되죠. 예. 그렇게 하면 안 근데 돼. 그래서 아까 그게 입 아프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대. 답답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가도록 금융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뭘 어떻게 해드리면 그럼 은행이 그러면 그게 움직입니까? 결국은 아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초기에 기본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의 툴이 관계형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형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의 우리 한국 은행들도 금융도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캐피탈 은행은 하나 있지만 은행 밑에 캐피탈 회사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지주 밑에 있는 캐피탈 회사고 은행이더라도 이게 단절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캐피탈과 은행 사이에 그렇죠. 형님한테 서로 협력 전화도 가독 돼 해야지. 있어야 되는 그렇지. 거죠. 거기서 충분히 기술을 믿고 투자를 했네. 근데 지금 좀 지나가지고 지금 돈이 떨어졌으니 투자를 더 받으려고 하면 그 창업자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또 있으니 이 정도 좋죠. 같으면 예.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해줄게.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금융지주들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금융지주 회사들은 하나의 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지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이 캐피탈이 지주사 형한테 전화해서 지주사 형이 은행 동생한테 전화하는 방식으로 뭐 전화를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상품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지주로 가지 않은 은행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은행도 저는 나중에 그 경쟁력을 갖고 하려면 지주 가려고 형태로 가야 하면 된다. 종합적인 그런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지주 형태로 가는 게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신한지주, KB지주 다 지주죠. 예, 하나지주 뭐 하나지주. 우리 지주. 자 지주 예. 사용 IBK 지주 지주 IBK는 없어요? 금융그룹입니다. 지주
아 지주 없이 그냥 예, 예. 은행 이렇게 은행은 모여만 있어요. 예, 예. 지주 없는 데가 또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지방은행들도 지주로 가 있습니다. JB도 지주 지주로 갔습니다. 왜 BNK도 지주. BNK 뭐 그다음에 DGB 다 지주입니다. 그러네요. IBK도 가세요. IBK는 왜 가야 안- 되죠. 저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정책 금융의 역할, 예. 그러니까 어려운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혁신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고 키워 나가려고 하면 저는 지주로 가는 게 맞다. 그게 법을 좀 바꿔드려야 됩니까? 저 안 그래도 국회 가야 될 일이 좀 있거든요. 예, 쌓여 우리가 있을 지금 때 숙제가 중소기업 간 김에.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아. 법적 그게 지주로 가려고 지금은 하면 기- 법을 기업- 바꿔야 되는 기업- 게 중소기업 있습니다. 무슨 법 바꾼다고요? 중소기업 은행법입니다. 중소기업 은행법. 아예 딱 법이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아 거기에 중소기업은행은 지주회사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은행만 할 수, 은행법에 의해서 여러 예. 가지 제약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 은행법 법을 자체를 바꿔서 지주회사로 바꿔서 만들어야 지주 갈수 된다? 있도록 조항들을 넣어야 되겠죠. 아, 일이 많아. 어떻게 해줘야 돼? 박사님. 아. 근데 실리콘밸리 파산 이후에 이제 실리콘밸리도 많이 요즘 벤처 투자 이런 게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실리콘밸리는 경영을 잘못했어. 얘네는 모델은 좋아. 뭐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게 명확히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거 하면 위험한가 보다. 혹은 말씀하셨던 대로 뭐 그게 지주회사가 됐건 뭐가 됐던 간에 이렇게 관계형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관리를 그러면 항상 좋은 경영자가 있으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의 금융 모델을 했을 때 불안함 혹은 리스크 관리에 약간의 취약점 그거는 해결할 수가 그냥 야 우리는 실리콘밸리랑 다르게 하면 돼. 그냥 이 말만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의 금융 너무 감독 부정적인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 되는 쪽으로. 금융 쪽에 쭉 이게 나름대로 예.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 감독 체계는 잘 돼 있어요. 예. 미국하고 좀 달라요. 깐깐해요. 오히려 침대. 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일어나는 것들을 리스크가 만약에 생겨가지고 은행이 파산했을 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잘 감독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그런 거 한쪽에 몰빵을 한다든지 예. 리스크 관리 안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용납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감독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감독 체계 하에서 실리콘밸리 은행가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금융의 기법들을 과감하게 도입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데 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규제를 좀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은행의 규제는 뭐 BIS 룰 그래서 예, 예. 은행이 예금이 분모에 있으면 분자에는 그 뭐 위험 대출이 있겠죠 당연히 뭐 가계 대출도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 대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는 자기 자본을 갖고 놔라 그런 게 있는데 만약 말씀하신 대로 지분 투자를 하면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은행이 직접 하면 그 룰에서는 별로 고민할 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현재 방법으로? 지금도 은행이 지분 투자하는 것도 네. 그 예를 들면 일정 부분 이상 못하게 정해진 정해져 비율이 있어서. 있잖아요. 예. 그러나 단순하게 경영에 관습하기보다는 기업에 필요한 그 일정 부분 자금 정도 지분을 갖는 정도만 은행의 투자가 자기 되도록 자본으로 사실상 투자하는군요.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금융은 지금 요즘 핀테크부터 인터넷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이런 쪽하고의 그 약간 불공정, 그러니까 이 플레이들이 똑같이 뛰는 데 있어서 불공정한 부분은 은행 부분을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완화시킬 필요가 은행들이 있다. 많이 하시더군요. 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생각이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는 잘한다고 하고 네. 우리는 거기- 옛날에 그거 하자고 했더니 못하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들이 아까 예. 얘기했지만 옛날에 은행들은 사실은 예금을 가지고 대출해주고 이 요금만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제가 평소 때 생각하는 게 종합적인 패키지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럼 하다 보면 비금융 부분에서의 필요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은행들은 돈을 잘 빌려주면 은행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는 금융만 하는 은행들은 망합니다. 오히려 비금융 부분을 잘하는 은행들이 예를 훨씬 들면, 쓰입니다. 예를 그러니까 들면 뭐죠? 뭐냐면 은행은 돈만 줄 역할이 아니고 예. 고객이 실제로 필요한 기술이 있으면 기술도 제공해주고
마케팅이 필요하면 마케팅도 해주고 그다음에 고객이 필요하다면 네트워크 형성도 해주고 은행이 그다음에 컨설팅도 해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런 비금융에 대한 서비스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규제는 잘 우리가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준수하도록 하더라도 예. 새로운 비즈니스에 대한 금융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컨셉을 좀 풀어주는 게 바꿔주면 좋다.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스타트업만 본다 해도 만약에 진짜 스타트업에 좋은 기술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은행이 스타트업에 필요한 기술을 공급도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것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 뱅크 같은 것도 저는 필요하다. 은행 내에 별도의 자회사가 된 기술만 전담하는 일종의 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 뱅크는 많은 기술들을 심사도 하고 축적도 하고 거래도 하고 기술 또 대출 전문은행. 대출도 해주고 오히려 기술을 거래도 해주고 어허. 이런 종합적인 기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 기술 뱅크라고 저는 제가 네. 같이 그렇게 이름을 네. 붙였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형태도 좀 필요하다. 근데 역시 뭐 규제나 뭐 이런 컨셉 쉽지 때문에 않죠. 못한다. 새롭게 만드는 거. 예.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 말고 해외에서 하여튼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리스크 관리를 못하지 않고 산업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게 아까 잠깐 그 설명했던 BPI 프랑스 예. 은행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거기도 거기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회사. 스타트업도 하고 예. 초기 단계에 투자 대출 보험해주는 보정해주는 역할과 또 성숙 단계 말 그대로 스타트 끝나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 맞는 대출 상품들 또 있고요. 그 성숙 이후에 또 만약에 그 사업을 접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 접는 단계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것도 있고. 접는 그러니까, 것도 그러니까 중요하죠. 패키지로 전체적으로 자금을 그러니까 금융을 제공해 주는데 예. 그거를 대출, 투자, 보정, 보험 전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IBK라는 은행에서 예. 그런 거 하는 직원을 뽑아서 그렇게 잘- 하면 되지 않나요? 직원이 아니고 제도가 돼야 되죠. 그런 일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너희를 왜 못하죠. 보정 업무를 기업은행 은행이 보정 업무를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무슨 업무요? 보정은 아. 신고나 기보, 지역 신고. 보증. 예. 알겠어요. 예. 그럼 보험회사도 따로 있고 은행 따로 있고 다 나눠져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BPI 프랑스 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금융과 비금융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비금융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컨퍼런스 개최해가지고 네, 네. 거기에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모아놓고 예. 거기서 컨퍼런스 통해서 지식도 전수해주고 예. 자기들끼리 거기서 협업해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런 컨설팅 것도? 기능도 해주고 음. 다 해주는 거예요. 완전히 VC 기능이네요. 네. 그런 거 좀 좀 금융은 해주세요. 금융대로 본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것도 합쳐주면 참 좋은데 그거 하려면 돈 드니까 돈 들면 이거 누가 할지 모르니까 흐지부지 안 되는데 은행들은 돈 좀 꽤 있으니까 지금 그래도 국책은행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도 그런 스타트업들의 일종 뭐 경연 대회라든지 좋은 스타트업들 발굴해가지고 아. 서로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 IBK만 하더라도 창공이라고 있어요. 창업 공장을 저희들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네. 그게 인큐베이터 역할이거든요. 기존의 인큐베이터는 공간적 개념만 줬어요. 예. 일정한 공간에 사무실만 공짜로? 줘가지고 들어가서 스타트업 해라고 하는데 저희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프로그램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 플러스 거기에 그 스타트업들이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엑셀레이터 붙여가지고 연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 국내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케팅도 좀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 인큐베이터 내에서 완전하게 스타트업 준비해 가지고 시작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잘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IBK가 버는 건 뭡니까? 우리는 버는 것보다는 그거는 사회공헌 우리나라 차원에서? 예, 그 생태 벤처 스타트업들의 생태계를 잘 구축해서 키워 나간다는 의미에서 아. 은행이 일단 베푸는 합니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예, 예. 참 좋은데 좀 추천해주세요. 그런 거 많이 줘. 그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좀 해준다는데. 치열하다잖아요. 경쟁률이. 삼프로 TV도 예. 우리 요 마포만 가도 상공이 있습니다. 글로우도 예.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도 부행장님인데 좀 박사님 쓸 수 있겠지. VC가 발달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그 창업 벤처 투자를 키우는 금융 하고 VC가 못하는 역할이 있나요? 그러니까 VC가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VC는 이제 민간 차원의 일반적인 VC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근데 VC의 돈은 대부분 또 주인 있는 돈이죠. 주인이 가지고 모아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는 단기간 내에
엑시스 수익을 해야죠.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 가지고 이익을 내서 그걸 그 펀드에 투자했던 한테 돈을 다시 돌려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VC들이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들을 투자를 잘 못해요. 상장을 앞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해가지고 곧 뭐 3년 내에 상장할 수 있겠네. 예. 이런 쪽에 투자를 몰리는 거예요. 음. 근데 실제적으로 돈이 필요한 부분은 앞단이에요. 초기 단계예요. 예, 예. 요 초기 단계에 우리가 잘 스타트업 클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진짜 초기 단계.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씨앗을 들판에 뿌렸어요. 예. 초기에 물 안 주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조금 큰 나무가 좀 씨앗이 그래도 스스로 자라가지고 좀 큰 나무에 물 주는 건 쉬워요. 근데 실제 며칠 안 필요한 줘도 거는 괜찮고. 초기에 씨앗 뿌린 씨앗이 제대로 안착이 돼가지고 거기서 일정 부분 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저는 벤처 스타트업의 중요한 생태계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이걸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지금 창업하고 싶어하는 기술이 있고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판을 저는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로. 근데 그거는 일반 VC는 못하는 거. 약간 좀 길게 정책 보고 길게 보고. 예, 정책형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벤처 캐피탈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IBK 우리 기업은행이 그 자회사를 하반기에 설립합니다. 그 은행의 목적을 자회사로. 예, 벤처 캐피탈 초기 단계에 예. 그런 오. 벤처 스타트업들을 발굴해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중기 약- 후기용 벤처 캐피탈은 이미 있어요. 그거는 시장에는 많이 있잖아요. IBK도 있으시고. 있죠, 당연히 있죠. 완전 초창기. 예, 어. 그게 정책형 VC거든요. 여기를 잘 키워나가야 저희도 돼요. 사실상 거의 뭐 어제 창업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너무 단기간에 언더- 3%는 컸죠. 언더스탠딩이 언더스탠딩은 여기가- 지금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매우 초창기 스타트업이라고. 그리고 사실 하시죠. 1년은 그냥 우리가 놀다시피 했기 때문에 사실상 1년입니다. 저희는. 네.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도 투자할 수 있습니까? 2년. 오 있죠. 예, 3년. 예, 맞습니다. 3년 이내. 예, 예. 야, 아주 얼마. 1년 네. 방송 끝나고 따로 좀. 그 다음에도 우리가 또 스타트업의 이제 벤처 금융을 이야기할 때 예. 사실은 이제 앞단 스타트업 쪽에 많은 자금도 집중이 되고 지원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창업 단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사업을 접을 때도 잘 열어줘야 된다. 그게 왜 중요해요? 그게 출구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왜냐하면 죽을 때 죽는 아니, 건 그냥 중요하죠. 죽는 거잖아요. 자, 처음에 창업을 해가지고 예. 대부분 아까 5년 생존율이 3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가 망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업도 못 접어요. 거기에 세금이 연체돼 있는 거 있죠. 대출이 연체돼 있는 거 있죠. 예. 그러면 법인 폐업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실패 창업이라는 거는 스타트업이라는 게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출구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 보니까 계속 힘들어지고 더 그러니까 다시 창업을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리셋하고 다시 하면 딱 좋겠는데. 예. 그래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번 실패했던 스타트업을 더 우대를 해줘요. 왜? 오. 실패 가능성이 더 낮기 때문에 처음 창업한 것보다 더 낮기 때문에 야, 더 우대해줘가지고 우리나라는 사람은 안 변해. 안 되죠. 이건데 우리는 망한 놈은 계속 해가지고 망해. 이거 그 아닙니까? 폐가망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아까 처음에 청년들이 스타트업 할 때 부모 친구들 돈 빌려가지고 망해버리면 예. 그 폐가망신. 그럼 뭐 해야 되죠? 그거를 저는 출구를 잘 열어준다는 거는 진짜 네. 성실하게 창업해가지고 정-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젖잘싸. 그러면 예. 잘 이 사업을 접을 수 있도록 접는데 돈이 들어가요? 법적으로 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이 세금 연체돼 연체. 있다든지 아 그런 거. 대출 연체돼 있고 이게 있으면 사업을 못 접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은행이 그럼- 돈 빌려준다. 은행이 그럼 요거는 그거를 약간 정책적 기능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아. 이런 데를 만약에 그 지금 뭐 하는 그 기관도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뭐 배드뱅크 이야기도 하고 우리 캠코도 그 그런 그런 셈이죠. 역할도 좀 예, 해주고 예. 하거든. 그런 그래도 조금 우량한 예. 이거 실패는 했지만 약간 그래도 어. 우량한 쪽은 이쪽 인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거의 한 90% 이상이에요. 실제적으로 출구 전략을 못 찾아가지고 막혀 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좀 열어주게 되면 저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출구하더라도 재창업이 된다. 네, 요거 그러면 접고 다시 창업할 수 있는 내한테 기회가 주어지네라고 아, 하면 저건 중요한 거겠. 투자도 다시 받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그걸 뭐 근데 저게 만약에 되면 실패해도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으면 처음에 창업을 하는 사람의 리스크도 줄어들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실패하면 패가망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뭐 시작을 못하죠. 거죠. 못하죠. 그쯤 되면 이제 세금 같은 거 정리할 수 있게 뭐 음. 물론 정부가 그걸 돈을 좀 주서 정리 엄밀하게 좀 써라. 심사도 하고 좀 할 수 있지만 예. 그래도 최소한 추구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또 저는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 아는 분도요. 예. 그 사업을 시작했다가 이제 잘 안 됐는데 네. 잘 안 되고 나니까 이제 개인적인 부채도 있고 회사에 뭐 밀린 세금도 있고 뭐 그리고 기존 주주들도 서운해하기도 하고 또 뭐 괜찮아하기도 뭐 정신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세금 낼 거 내고 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어디 돈을 빌려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세금 내려고요. 그러면 안 빌려주지. 안 빌려주죠. 안 빌려주지. 안 되죠. 그러니 정리 자금이 필요하기는 하더라 라는 건데. 야, 그거는 근데 진짜 그냥 시중은행 내에서는 하기 힘든 역할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래서 약간- 사실은 버리는 돈이잖아요. 은행 네. 입장에서는. 버리지만 또 그래서 재기에서 성공하게 되면 부실 났던 돈을 뭐 해소할 수 그런 것 있는 같기도 기능 합니다. 방법도 가능성도 되는 거죠. 있으니까. 저 차라리 저는 그래서 이제 접으려 망한 회사들 대상으로만 투자를 해서 요 정리 자금 내가 총 얼마 들어요? 뭐 1억? 그럼 1억 내가 대줄게. 그 대신 반드시 재창업을 하고 하고 나서 우리는 이거 사실상 출자 전환하는 걸로 해. 뭐 그렇게 해서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 10% 지분 주고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뭐 이러면 뭐 해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 연계되는 게 중요하군요. 그게 연계가 안 되면 하나만 갖고는 할 수가 안 되는 없네. 거죠.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금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뭐 알겠습니다. 그럼 국회 네. 가는 김에 중소기업 은행법 고쳐드리기로 저희 했고요. 그리고 지주회사 가능한 걸로 다른 금융회사도 다 지주회사 하니까 네. 우리도 해야 뭐가 좀 서로 된다. 통합적으로 된다. 요거 저희가 손 봐드릴 거고 또 뭐 은행이 뭘 못하도록 뭐 규제, 금융당국이 규제. 규제한 거 있으니까 아니, 저희가 하면 뭔가 네. 사심 없어 보이는데 네. 은행들이 하면 니들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건 저희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금융에 대한 약간 부정적 인식 컨셉을 좀 이런 다시 것도 바꿀 때가 좀 된 것 있고요. 같다. 예, 예.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금융의 그래. 발전에 대한 그 법이나 제도들이 한 30년, 40년 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미래의 금융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디지털 금융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산업도 네.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고 4차 산업에서 가고 있고 금융도 디지털로 가고 있고 모든 예. 것들이 다 바뀌고 있으면 예. 그러면 최소한 금융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은행이나 금융권이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있다고 하면 금융 감독 차원에서나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는 열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걸 무슨 금융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무슨 뭐 벤처 금융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성장 금융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그런 용어 같은 게 벤처 있어요. 금융, 성장 금융 쪽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미래 금융이라고 미래 금융. 해요. 예. 일명 조봉현 금융이라고 조박 금융이라고 되고요. 조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실리콘밸리은행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아까 배워야 될 점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없느냐. 어떤 그게 거요? 뭐냐면 예. 자 실리콘밸리에서 그래도 굉장히 괜찮은 스타트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내가 투자를 받을 때 지금 잘 나가니 해가지고 실제 돈은 내가 100밖에 필요 없는데 예. 잘 나간다고 막 투자한다고 막 들어오니까 이거를 500, 1000 이렇게 투자를 받는 거예요. 일단 필요 없지만. 네. 그러면 나머지 돈을 실질적으로 그냥 은행에 실리콘밸리은행에 예치를 했던 거거든요. 어. 그럼 실제적으로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면 내가 예. 지금 단계에서 그다음에 몇 년 후에 기술 개발해가지고 요 정도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투자 받은 거면 다시 기술 개발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 나가도록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받지 마라. 예, 초기에 너무 잘 나간다고 해서 초기에 잘 나간 스타트업들 보면 투자가들이 VC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초기에 배수를 높여서 많이 받아야 되겠지 하고 받는데 그거를 오히려 나중에 더 성장해서 받는 게 훨씬 낫거든요. 기업 가치를 높여가지고. 근데 성장할 때쯤 되면 또 벤처 시장 싹 죽어버리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초기에 같은 때는 받는 건데 받지 못하니까 그거를 잘 스타트업도 저는 좀 필요하다. 초기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받은 돈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쌓여 있으니까 그 돈으로 국채 투자하고 그런 뭐하고 겁니다, 한 그런 거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파산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지 말라고 투자를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냥 실리콘밸리 은행이 잘하는 걸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은 투자 받을 수 있을 때는 그냥 받게.
그래서 아닙니까? 또 그게 또 있고 하여튼 스타트업은 다 잘해요. 나름대로 그 열정을 가지고 잘하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과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은행은 두 프로님 야구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좋아하죠. 네. 네. 그러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은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나 저기 그 이런 쪽에 스타트업이 제대로 크는 데는 야구에서 홈런을 치려고는 잘 안 해요. 네. 오히려 안타. 스타트업이 홈런 아니면 아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타라는 게 뭐냐 하면 네. 안타 치가지고 점수를 하나씩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점수를 다 가지고 승리하는 기 좋지. 네. 한 방에 홈런 치가지고 승리할 수도 있지만 홈런 쳐도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의 약간 특성들이 어. 내가 한 방에 홈런 쳐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오버하는 이런 예. 것도 있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뭐 투자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괜히 꿈만 더 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야구로 비유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어깨에 지금은 힘들어갔다 이거죠. 홈런보다는 오히려 안타를 많이 치면서 예. 좀 안정적으로 점수를 좀 내고 어허.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가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물론 필요할 때는 홈런 쳐야 되죠. 예. 적절한 타임에. 근데 1회 때부터 내가 홈런 쳐가지고 이기겠다 이런 어깨에 것보다는 좀 힘 빼고 하자. 예. 멀리 보고. 알겠습니다. 요거는 김 프로님한테 전해드릴게요. 그래. 너무 한 번에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98년 외환위기 이후로 예. 그 전에는 너무 공격적인 금융이었다면 네. 그 이후로는 컨셉이 많이 바뀌어서 너무 또 보수적으로 수비적인 금융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공격적인 금융의 장단점도 있고 네. 수비적인 금융이 갖고 오는 뭐 안정성과 함께 또 부작용도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그러니까요. 조봉현 박사님이 좀 조심스럽게 그러나 다양한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 조봉현 금융으로 가자. 아니 그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냥 저도 망한 은행이라서 뭘 들여다보나 했는데 그래도 고민할 부분이 많이 있네요. 뭔가 이게 어. 새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방향이기는 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러다가 망했는데요. 뭘가 가긴 뭘가 됐어. 이러지는 말자. 이거는 상황이 좀 다른 그런가 것 같다. 봅니다. 네. 그런 얘기. 그다음 뭐 또 마지막 짧게 보면 이제 우리가 예. 스타트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꽤 많잖아요. 네.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가들을 보면 벤처나 스타트업에 더 오히려 취업의 선호도가 높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벤처 스타트업에 오히려 취업하는 게 일반적인 그 기업의 대기업의 이런 것보다 연봉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성공하게 되면. 그래서 성공하게 그런 되면 쪽도 그렇죠. 조금 우리가 네. 취업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투자도 일반인들이 보통 요즘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요즘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경우도 저는 약간 벤처적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초기에 그러니까 그걸 잘 발굴해야 돼. 일반 투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스타트업은 진짜 말 그대로 단기간 내에 충분히 해가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고 한다. 이런 데를 발굴해가지고 오히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벤처에 대한 좀 시각도 넓혀가면서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런 쪽에 좀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 수익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그보다. 그렇죠. 그 정보가 잘 없어서 사실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접근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긴 한데. 제가 늘 목나 외치는 게 그래서 적어도 40세 이후에는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흔들 필요가 있다. 한 번 직장이면 평생 직장, 퍼포먼스와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60세까지 네. 계속 다닐 수 있게 좋은 직장일수록 계속 그렇게 다닐 수 있게 만드니까 창업을 하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럼요. 일단 중간에 직장을 나와서 창업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실패해도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직장의 베이컨시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 좋은 직장은 아무도 퇴사를 안 하니까 입사도 못 하는 겁니다 중간에. 네. 그러니까 중간에도 못 나와. 그리고 그럼 청년들은 창업하느냐?
사실은 제가 제 아이들이 청년 창업한다고 하면 네, 말릴 것 같아요. 말릴 겁니다. 어. 아니 창업한다고 한 2, 3년 그냥 얼리버리 날려버리면 중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한 번 들어가면 이제 계급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이라는 게 필요합니다만 40세 이후에는 각자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떨어지거나 안 맞으면 다른 회사에서 다른 기회를 줄 수 있게 회사도 정리할 수 있어야 또 다른 사람 뽑잖아요. 그런데 이미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의 뭐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안 돌아요. 아무것도 안 돌아. 뭔가 베이커싱가 나와야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서 위에 한 사람이라도 안 나가면 승진이 됩니까? 중간에 정년퇴임으로 나가시고 또 임원이 또 해고도 당하고 그래야 네, 네. 나도 승진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 마음은 잘 아는데 지금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 이런 뜻입니까? 일단은 중소기업 은행법부터 바꾸고 그것까지 한꺼번에 하면 안 되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이것만 네. 하는 걸로 일단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어려우신지 아니까 저희가 좀 일단은 저희가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맙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 네, IBK IBK. 기업은행의 조봉현 박사님. 네. 이분이 제 기억으로는 IBK 경제연구소에서 북한 경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다음에 북한 얘기 북한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최근에 한 1년간 또 업데이트를 잘 못해서 네, 북한 경제하고 그다음에 통일 경제, 네. 우리 예. 대한민국이 미래 가는 데 있어서의 통일 경제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준비해야죠. 네, 또 그런 그것도. 거, 네. 그 얘기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내가 부행장인데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니 그러면 후배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IBK 조봉현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예, 이만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또 너무 재밌는 내용 전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쉬시고 저희도 쉬시고 저희도 쉬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